우리 며느리 이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한다? 그래야 뱃속 아기가 건강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약만 먹으면 배가 찢어질 듯 아팠고 어머니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은밀히 버렸습니다. 억세기도 하지. 이만큼 넣었으면 이제 그만 떨어져 나갈 때도 됐는데 니까지 게 감히 우리 집 대를 이어? 어머니, 지금 제 보약에 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제 아이를 죽이려 한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병원도 수없이 다녔고 온갖 검사도 다 받았죠. 그런데 드디어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이 귀한 내 새끼를 가진 보배를 어쩜 좋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울컥했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뻐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정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서 계셨죠. 며느리, 아직 자고 있었니? 미안해. 근데 이 약은 따뜻할 때 마셔야 효과가 좋아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보온병을 건네셨습니다. 보온병 안에는 새까만 한약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냄새만으로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입덧이 심한 상태에서 그 진한 한약 냄새라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게 다 뱃속 아기 위한 거야. 엄마가 좋은 약재만 골라서 직접 다렸어라며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셨죠.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복 받을 거야, 복 받아. 마트에서, 동네 카페에서, 심지어 산부인과 앞에서도 우리 시어머니의 정성 이야기는 화제였습니다. 다들 제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며 부러워했죠. 남편 역시 어머니의 행동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손주 보는 게 소원이셨는데 이제 이뤄지니까 정말 기쁘신가 봐.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 대신 아내를 챙겨주셔서요. 시어머니는 약을 다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저를 챙기셨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죄다 만들어 오셨죠. 미역국, 소고기 장조림, 각종 나물 반찬들.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기만 잘 키우면 돼.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귀한 몸이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 설거지는 시누이들이 할게. 시누이들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별다른 불만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얼마나 손주 보고 싶어 하셨는데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막연한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약을 건넬 때마다 눈빛이 묘하게 차가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찰나의 순간.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 금세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서늘함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감각을 믿지 못했어요. 입덧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임신으로 호르몬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주변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칭송했습니다. 남편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제 친정어머니까지도요. 너 정말 좋은 시댁 만났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챙겨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친정어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약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덧이라고 생각했죠. 임신 초기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루에도 10번, 20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죠. 임산부가 체중이 빠진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말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남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소변 검사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태아 심박동도 정상이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제 증상은 뭐 때문인가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정신적인 부담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챙겨주시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약을 마시고 나면 꼭 한두 시간 후에 배가 뒤틀렸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안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가져오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약재를 손질하고 몇 시간씩 약을 다리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너 하나 보자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엄마 정성이 담긴 약이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 시어머니는 제가 다 마실 때까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이요. 제가 약을 입에 대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늘하다? 아니, 그보다 더 섬뜩한 느낌이었죠. 마치 사냥꾼이 먹이가 덫에 걸리는 걸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제가 약을 다 마시고 나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챙겨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약을 마시다가 뱉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순 없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토했습니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 넘어간 뒤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주시는 약을 마시면 자꾸 배가 아파. 한번 확인해 봐 줄 수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니를 너무 신뢰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저렇게 정성껏 약을 달아주시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저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자꾸 경고했어요. 위험해. 조심해. 뭔가 잘못됐어. 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뭐 해주셨어?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그냥 가끔 미역국 끓여주시고 그랬지. 매일 보약 다려주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이건 과해. 정상이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자는 줄 아셨나 봐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눈을 살짝만 뜨고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약 찌꺼기였습니다. 보통 한약을 다리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 오셨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왜 그걸 우리 집까지 들고 오시는 거지?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화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살짝 틈이 있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약 찌꺼기를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확 버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요. 물을 내리고 또 버리고 또 물을 내리고. 왜 싱크대에 안 버리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는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잖아요. 굳이 화장실 변기에, 그것도 안방 화장실에 버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물을 대여섯 번 내리셨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철저하게요.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불을 살짝 덮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잘 자거라. 속삭이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눈을 떴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 약찌꺼기를 그렇게 철저히 없애려고 하시는 거지? 혹시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약찌꺼기를 버리는 장면뿐이었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약찌꺼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시더라.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냥 편하신 데다 버리신 거겠지. 저는 답답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몰래카메라. 요즘은 작은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당일 배송으로요. 카메라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죠. 화장실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다가 휴지거리 뒤쪽에 양면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각도를 맞추느라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지금 시어머니를 감시하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니.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약을 마시며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았어요. 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될 거라고. 이틀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보온병을 들고요. 며느리, 오늘 약은 특별히 더 좋은 약재를 넣었어. 우황이랑 녹용도 들어갔으니까 꼭 다 마셔야 해.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약을 화분에 부어버렸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약 찌꺼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오시는 모습.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본 것과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약을 다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힌 건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아, 카메라에 이전 녹화 파일이 남아 있었나 봐요. 배송 전 테스트 영상인지 아니면 누군가 반품한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계셨어요. 큰 냄비에 약재를 넣고 푹푹 끓이셨죠.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것들을 넣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작은 알약 같은 게 약탕기 안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죠. 한 알, 두 알이 아니었습니다. 한 줌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알약 포장지가 보였어요. 변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강한 성분의 하재. 시어머니는 자신이 드시는 변비약을 제보약에 넣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을요. 아니, 이게 무슨...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약병을 꺼내셨습니다. 설사약이었죠. 그것도 보약에 타셨어요. 변비약에 설사약까지. 제가 왜 그렇게 화장실을 들락거렸는지, 왜 그렇게 배가 아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뭔가를 더 꺼내셨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약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한약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임산부에게 절대 금기시되는 독한 약재였어요.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약에 넣으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처음엔 잘 안 들렸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죠. 이게 들어가야 내 뱃속에서 그 씨가 떨어져 나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감히 내까짓게 우리 집대를 이어? 절대 안 되지. 내 아들은 내 거야.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 아들을 빼앗길 거 아냐. 그럴 바엔 차라리. 시어머니는 약을 저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었으면. 내 아들이 진짜 사랑했던 건 수진이었잖아. 근데 내가 꼬셔서 결혼한 거지. 수진이요? 그게 누군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옛 여자친구인가 봐요. 저는 남편의 연애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아직도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제가 가진 아이를 미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산하면 또 몇 년은 걸리겠지.
그 사이에 내 아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이혼시키고 수진이랑 재결합시키면 돼. 시어머니는 무서운 계획을 혼자 떠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죠.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웃으며, 다정한 척하며,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저는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셨을까? 단순히 손주가 싫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수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아직 영상을 보여주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오빠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중에 수진이라는 분 있었어요? 신우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수진 언니요? 오빠 대학교 때 사귀던 사람.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죠. 근데 그 언니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어요. 신우이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언니 얘기하시던데. 그 언니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 앞에서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덧붙였어요. 아, 언니 앞에서는 안 하셨죠.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 가끔 그러세요. 수진이는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고. 그럼 저는요? 저는 뭔가요?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고 집안이 평범하고 예의가 없다는 건가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에게 화낼 순 없었죠. 신우이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좀 더 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다른 행동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우리 며느리 예쁘죠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투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보다 남편만 부르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어. 와서 먹고 가. 남편이 와이프도 데리고 갈게요라고 하면 며느리는 바쁘잖아. 너만 와라고 하셨죠.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저로부터 떼어놓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들을 독점하고 싶으셨던 거죠. 명절 때도 그랬어요. 저는 늘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쉬어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남편은 늘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늘 조용히 신문만 보셨죠. 부부 대화를 거의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공허함을 아들로 채우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처음엔 좀 놀라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극렬히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 한 달 전까지도 시어머니는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으셨다더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며느리도 싫은데 손주까지 생기면 아들이 완전히 자기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자기 손주를 없애려고 하셨던 거죠.
그 끔찍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선택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로 만들 거라고 다짐했죠. 남편에게도 경찰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야 시어머니가 발뺌할 수 없을 테니까요. 환갑잔치 장소는 동네에서 제일 큰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죠. 환갑 축하드립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며느리도 임신하고 환갑도 맞으시고 경사가 겹치셨네요. 시어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도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셨어요. 제게도 다가오셔서 오늘 고맙다. 우리 귀한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데도 와줘서라고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어요.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떡 자르기, 축가, 친지들의 축하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 영상.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이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약을 다리는 평범한 장면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껏 보약을 달아주십니다. 제 나레이션이 깔렸죠. 하객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훌륭한 시어머니시네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시어머니가 변비약을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게 뭐지? 약을 넣는 건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설사약을 넣는 장면, 독한 약재를 넣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의 혼잣말이 나왔죠. 이게 들어가야 내 뱃속에서 그 씨가 떨어져 나가지. 감히 내까짓게 우리 집 대를 이어? 절대 안 되지.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야? 살인 미수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일제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손주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를 칭송하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네.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며느리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살인 미수죄 상해죄로요. 남편은 저를 보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믿어주셨나요? 어머니 편을 들지 않으셨을까요? 환갑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폭로의 장이 됐죠.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실려갔고 남은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어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